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죠. 한켠에선 나라빚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최근 거세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조세재정연구원장이니까 아무래도 재정을 이제 쓰는 것보다 이게 재정을 들여오는 조세에 대해서 좀 많은 연구를 뭐 양쪽에 거죠?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재정 지출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 늘어난 재정 지출 코로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이 필요할 텐데 종합적으로 볼 때 어떻게 재원을 늘려야 하는지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예, 우리가 뭐 지금 경제 위기 중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수준의 재정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경제 위기 기간 동안에는 통상 이 재정 지출 늘어난 재정 지출을 모두 증세를 통해서 조달한다면은 사실 위기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예. 그 전체 증세보다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경제 위기지만 또 그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이 각각 다르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일부 개인들하고 또 어떤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그 매출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경제 위기에서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지출에 우리가 늘어나는 지출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또 바람직한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층도 있지만 피해를 덜 입은 분이나 혹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장사를 잘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좀 부담을 좀 더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특히 지금 현재 경제 위기의 양상 중에 하나가 자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고 자산 인플레이션이라 그렇죠. 하면 현금이 그러니까 그 자금이 많이 도니까 그것이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등의 자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이제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산 양극화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자산과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때 이제 자산 인플레가 있으니까 그 인플레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좀 세금을 좀 더 내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근데 그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종합부동산세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비싼 부동산에 좀 세금을 더 무겁게 물리는 거잖아요. 일전에 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하향 조정. 그러니까 내는 사람을 더 많도록 과세 대상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신 걸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한 적이 있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그 가격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양상을 보면 또 1주택자의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서 그 경로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전체 경제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똘똘한 현재는 좀 시장이 안정이 되었지만 하여튼 그 전에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그런 정책적인 효과 측면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또 고가 부동산 한 채와 저가 부동산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액 면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저가 부동산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과세되는 측면 그런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는 또 반드시 좋은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형평성과 그다음에 정책 효과 양면에서 볼 때 1주택자라 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기준을 좀 하향 조정해서 그래서 과세의 그 대상을 좀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원장님께서는 이제 1주택자라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을 좀 더 많도록 기준을 낮추자고 하지만 네, 네. 현실적으로는 그 기준이 너무 낮아서 오히려 올리자는 주장이 여당 일부에서도 나오고 있고 네. 한편으로는 또 공시 가격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워낙 비싸지니까 네. 1주택자 종부세도 너무 늘어서 네. 과히 조세 지금 저항 수준이라고 할 만한데 네. 원장님의 그런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예, 세금에는 이제 조세 저항은 항상 같이 있는 건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조세 저항을 감안하고도 그러나 그것이 이 전체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조세 저항을 감안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조세 저항이 조금 높거나 광범위하게 퍼지면 그 세제의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세종시에서는 이번에 네. 공시가격이 워낙 올라가니까 뭐 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의 신청을 하고 있는데 공시가에 대해서 예, 예. 조세 저항을 그렇게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까? 네, 예,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에 네. 지금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 24%가 이제 종부세를 내야 된다 이런 이제 올해 그렇게 그런 그 통계가 됐더라고요. 나왔는데요. 예. 그렇게 되는 경우 사실 그 많은 숫자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네. 다른 한편 우리가 그것을 좀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예. 서울에 주택이 이제 여러 개 많고 주택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아파트의 경우에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서울에 이제 서울 그 아파트 가격이 높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이제 굉장히 큰 그런 숫자다, 놀랄 만한 숫자라는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사실 여기 24%라는 것에는 예. 아주 소액의 종합 부동산세를 내는 사람까지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종부세를 그렇기 내는 때문에 사람은 다 포함된 내는 사람 거니까. 다 포함된 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소액을 내는 사람 숫자가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또 우리가 네. 이해할 수 있는 숫자다 이렇게 생각이 그렇군요. 되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사실은 종부세 체계를 사실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예. 그것이 그렇게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이죠. 예.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지금 이렇게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세율도 많이 올렸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 이렇게 낮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특별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닌데 부동산 투자에 이런 자원이 쏠림으로 해서 경제에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자꾸 생기고 네. 또 우리가 뭐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를 잘 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일본이 이 90년대 이후로 네.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서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해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그 점을 잘 감안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사실 그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그렇게 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는 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결단이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첨가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 소득이 없는 1주택자들이 네. 보유세 부담 내기가 힘겹다. 그러면 예. 그 집에서 살기 어렵다. 그럼 그 집을 떠나야 한다는 말씀도 하신 거로 돼 있는데 네. 그런 분들 저는 이제 그 얘기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 얘기 한 적이 어떤 없고 추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사실은 그 인터뷰를 한 그 매체가 네. 조금 그 말을 바꿔 쓴 건데요. 그래요? 네. 제가 얘기한 거는 수입이 없다면 사실 수입이 없는 사람이 예. 종부세를 내는 경우는 이게 종부세를 내는 고가주택을 수입이 없는 사람이 구매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기존에 살고 있을 때 가격이 오래전에 올라가니까. 사놨기 때문에. 그렇죠. 오래전에 사놨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오래전에 집을 구매한 경우는 우리 제도가 갖고 있는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고 네. 또 고령자인 경우에 고령자 공제도 추가되고 예. 그래서 사실 해결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해결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세금이 있든 없든 만약에 소득이 전혀 없다면
아주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그 소득과 그리고 주택의 그 주택과의 밸런스를 맞추려는 노력은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은 있어요. 결과적으로 다만 근데 그것을 이렇게 그 네. 좀 다르게 표현을 예. 매체가 했어요. 네. 예. 네, 그렇군요. 뭐 결과적으로 이제 밸런스를 맞추다 보면 네. 그 집에 살기 어렵게 되니까. 네, 그건 그걸 세금 떠나야 여부하고 되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더라도 어려워요. 어, 예. 그런 분들은 생활비 대기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종부세만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렇죠. 자, 이 또 하나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전 국민 위로금 지급이 네. 얘기되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예. 자, 이 전 국민에게 좀 이렇게 코로나 이후 위로금을 지급해야 될지 예. 아니면 피해 계층에 좀 더 돈을 줘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원장님 네.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그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 음. 좀 두텁게 지원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몇 번 지급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 지원한 사례도 있었고, 첫 번째 그랬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소상공인에게 좀 네. 집중해서 그리고 네. 특고라고 하는 그런 네. 특수고용계층 등에 대해서 이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서 두텁게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일단은 직접적인 효과죠. 직접적인 효과로서는 어려운 분들에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서 줘야만 두텁게 지원이 가능하고요. 예. 두 번째 효과는 결국은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그럼 그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의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돈이 그 소상공인 분들의 그 매출액을 늘려주는데 사용이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이거든요. 소비 효과가 그래서 있을 이제 것인가. 어떤 분들은 전 국민에게 줘야 된다는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해야만 소상공인 분들의 매출이 늘어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효과가 저는 경제적인 그런 분석을 통해서는 그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증명되지 저희들이 않았다. 우리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도 있고 KDI 연구에도 나온 것은 전 국민에게 지난번에 돈을 줘도 전 국민에게 돈을 지급했을 때 그 효과가 소비 효과가 지불된 돈의 30에서 40% 정도였습니다. 3, 40%밖에 그러니까 안 된다. 3분의 2는 이는 그 저축으로 남는 것이고 그다음에 3분의 1이 이제 소비에 사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피해 계층이 두텁게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경제적 효과가 크지. 그러니까 간접적인 효과를 통해서도 좋지 않다. 네. 오히려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한 것이 좋다. 그분들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네. 그 기본소득 제도를 얘기하는 분이 많고 학자들께서도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소득제 필요합니까? 아직 시기상조입니까? 저는 이것도 같은 논리인데요. 기본소득이 이제 미래에 기본소득이 필요한 그런 노동시장의 환경, 그러니까 AI 등으로 대체돼서 이제 사실은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런 환경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소득 이외에 그것과 그 대체되는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것보다 기본소득이 더 좋은 제도여야 되는데 저는 그 점에서는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봐요. 증명이 되지 않았다. 네, 그 대안이 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자리 나누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 나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루에 8시간 일했는데 그 8시간 일하는 걸 7시간을 줄인단 말입니다. 그럼 7명을 고용하던 회사에서는 8명을 고용할 수 있게 되는 일자리를 거죠. 더 늘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물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임금이 다소 줄을 수도 있고 임금을 대체해 줄 수도 있죠. 다만 기본소득하고 다른 것은 기본소득은 소득을 나누어 갖자는 얘기고요. 지금 일자리 나누기는 일하는 시간을 나누어 갖자는 거고 직장을 일자리를 나누는 거거든요. 만약에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그렇죠. 경로 의존성 측면에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과거에는 15시간 일하던 시기도 뭐 한 100년 전에는 있었거든요. 그것이 점차 이렇게 줄어들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경로 의존성 측면에서 그게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기본소득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새로운 창출이 더 바람직하고 더 필요하다. 그거보다 또 하나는 이 또 하나의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복지제도라는 게 현금 지급도 하고 현물 지급도 하죠. 네. 현물 지급이라는 것은 이제 건강보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제 주거 정책 이런 쪽에 현물로서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기본소득을 확대하게 되면 현물 지급이 지금보다 더 확대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든지 이런 것이 이 가져오는 그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대체하게 되는데 네. 이것이 더 낫다는 알겠습니다. 얘기를 할 수 없고 이런 현물 복지는 사실은 아까 이제 예. 반복되는 얘기라고 말씀드린 게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될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기본소득이라는 건 전국민에게 나눠져요. 지금 시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효과가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네.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이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